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 불쾌한 말을 듣고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넘어간 적, 친구가 약속을 또 어겼는데도 뭐, 바빴겠지 하고 웃어넘긴 적, 이웃이나 친척이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삼켜버린 적 말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쾌하고 억울한데 입 밖으로는 아니야, 괜찮아라는 말만 계속 나왔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을 줄 알아야 어른이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은 또 얼마나 자주 되뇌이셨습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을 외면한 채 내 생각을 숨기고 때로는 내가 틀린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삼킨 말들이 정말로 관계를 지켜주었습니까? 말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정말로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도록 지내온 것은 아닐까요? 상대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를 지키며 내 존엄을 지키는 법,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변화. 71세 윤태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태식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 친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태식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고 심지어 태식 씨의 다른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오래 친구인데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는 그때마다 아,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자꾸 이러면 정말 참기 힘들어.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한다면 진짜 조심 좀 해줘. 친구는 또 알았네.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 씨는 이제 지쳤습니다. 매번 말하고 매번 사과받고 매번 실망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30년 우정을 버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저서에서 끝맺음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끝을 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계속 상처를 주고 변할 의지가 없고 관계가 더 이상 양쪽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클라우드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피드백을 들으면 바로 바뀝니다. 실수를 지적하면 얘기해줘서 고마워, 몰랐어, 고칠게 하고 실제로 고칩니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피드백을 들으면 방어하고 변명하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바뀝니다. 시간이 걸리고 여러 번 말해야 하지만 결국은 변화합니다. 이런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셋째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듣고도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고 문제를 왜곡하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윤태식 씨의 친구는 셋째 사악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말일 뿐이었던 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라. 친구를 바꾸는 것은 당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식 씨의 경우 완전히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네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 그런데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래. 그리고 실제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30년 우정이 아깝지만 그 우정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상처 주고 있다면 그 우정은 더 이상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호소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아령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거리두기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없을 때야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존중. 72세 최경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경희 씨는 아들 내외, 손주와 함께 삽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도 보고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거슬립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희 씨가 말을 하면 며느리는 대답 없이 핸드폰을 봅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라는 말도 없이요. 손주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경희 씨가 봐주려고 하면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봐줄게요. 하며 가로막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친구들이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잠깐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 집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온다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니요. 하지만 경희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어른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데보라 그루엔펠드는 권력과 존중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을 표하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존중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노인,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은 가정 내에서 권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 집에 얹혀 사는데 뭘 바라겠어 라는 생각, 내가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존중은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집에 살든,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든, 당신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들려야 하고, 당신의 공간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신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존중을 요구하지 못할까요? 혹시라도 생길 갈등이 두려워서입니다. 며느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서운하구나 라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자기 의심 때문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미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공간이 제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경희 씨는 며느라, 친구들을 초대하는 건 좋아. 하지만 친구들이 온다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 달라는 건 좀 그렇구나. 불편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그럼 그날은 나도 약속을 잡거나 해서 밖에 나가 있을게. 라고 마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은 여기까지이고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시할 때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알고 지낼 수 있기에 관계가 오래도록 편안하게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 집에 산다고,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그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자격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타이밍. 67세 이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동수 씨는 아내와 4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이해와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하지 그래요. 동수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야? 평생 밖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라도 만나지 그래요.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나가서 사람이라도 좀 만나요. 그 순간 동수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야? 평생 일만 하라고?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다 이제야 은퇴해서 좀 쉬는 건데 난 쉬는 것도 맘대로 못 쉬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한다고 나는 밖에 나가래?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놀라다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은 분노 표출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화는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시먼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화를 그대로 표출하면 분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각성 상태에서의 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 즉 각성 상태에 있을 때는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분출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데 라는 말은 기용 씨가 평소에 생각하던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난 순간에 튀어나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격한 감정 속에서 말을 할까요? 첫째는 해방감 때문입니다. 참았던 것을 쏟아내면 일시적으로 시원합니다. 마치 답답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 시원함은 단 몇 분도 가지 않습니다. 곧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둘째는 상대를 벌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상처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기용 씨의 실수는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말한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 순간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진정한 후에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야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참는 것입니다. 1시간만, 하루만,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기용 씨는 아내가 당신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안 좋네. 지금 대화를 나누면 싸움만 될 것 같으니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혹은 다음 날 진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은 건데 당신은 그게 못마땅한 것 같더라고. 내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야? 아니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기용 씨가 집에만 있어서 무기력해 보여 걱정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서 답답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엔 잠시 멈추심니요.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은 대부분 상처가 됩니다. 참는 것이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금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을 알기에 나중에 제대로 말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 자존심과 평온. 66세 강분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분희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조금씩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고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아들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가 분희 씨에게 요즘 건강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분희 씨는 그냥저냥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괜찮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그러다 나중에 큰 병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면 더 큰일이에요. 잘 모르시면 제가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 테니 받아보세요.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걱정을 해주는 건지 병원 예약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해하는 건지 영 알 수가 없었거든요. 분희 씨는 내가 혼자서 병원 예약도 못할 정도는 아니야.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하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분희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며느라, 걱정해줘서 고맙다. 예약은 괜찮고 대신 어디 좋은 병원 있으면 알려만 줘. 필요하면 내가 예약하고 다녀와도 돼. 그날 식사는 편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가 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병원 이야기를 꺼내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시네. 분희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헷갈리긴 했지만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도 아니었는데 중국 고대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돌도 깎는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상황을 읽고 관계를 살리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보다 관계의 평온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존엄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어머님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네요 라고 무시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불쾌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팩트체크. 69세 정기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기용 씨는 동생과 부모님이 남기신 땅 문제로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형제끼리 잘 나눠 가지라는 말씀만 남기셨고
명확한 유언이나 문서는 없었습니다. 기용 씨는 형으로서 동생을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귀찮아, 더 필요하면 좀 더 가져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더의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용 씨는 6대4 정도를 생각했는데 동생은 7대3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형, 내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하더니 나중에는 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라며 자기가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형이 부모님한테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더 받아야지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기용 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뭘 더 받았다는 거야? 오히려 내가 기찬이 너 대학 등록금도 됐잖아 하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았다고 해서 화났던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앙금으로 남아 있었죠.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동생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기용 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평생 내 뒷바라지 해준 형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너 하나 대학 보낸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생도 질세라 소리를 높였고 결국 둘은 크게 다퉜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협상 전문가 로저 피셔와 윌리엄 유리는 그들의 저서에서 입장과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입장만 주장하다가 싸움이 됩니다. 서로 얼만큼 나눌지 이익 분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용 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했습니다. 평생 너의 뒷바라지 해줬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같은 말들은 사실이지만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본질이 흐려집니다.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실질적 문제가 누가 누구에게 더 잘했느냐 하는 감정 싸움으로 변합니다. 둘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평생 너의 뒷바라지 해줬다는 말은 동생에게 너는 나한테 신세만 졌다는 모욕으로 들립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징벌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다. 정기용 씨가 화를 낸 것은 동생을 벌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자신도 상처받았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졌고 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마음만 더 아프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돈 문제, 재산 문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 이야기하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하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이죠. 화나는 감정을 꾹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생각을 감정을 빼고 담백하게 말하는 것.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지켜집니다. 6번째, 3개월째 오지 않는 전화. 68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숙 씨는 오랜 친구 정혜숙 씨와 40년 넘게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고 결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으며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친구 정혜숙 씨로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좀 이상했지만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달째 되자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혼자 되짚어볼 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 최근 피부과에 다니며 레이저를 받아 10년 넘게 젊어진 것 같다고 스스로 대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명숙 씨는 정혜숙 씨의 피부 상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은 명숙 씨가 그런 것까지 알아채지 못해서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하지만 친구 정예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변화에 관심이 없나 보네. 40년 지기 친구인데 이것도 못 알아보고 섭섭하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헤이델 그랜트는 투명성 착각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전혀 모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귀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상황보다는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바빴겠지가 아니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라고 해석합니다. 왜 우리는 말하지 않을까요? 우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가정 때문입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라면 당연히 내 사정을 이해할 거라고, 내 의도를 알아챌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봐 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몰라봤어 라고 말하면 변명으로 들릴까봐, 사실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연락 못했어 라고 말하면 핑계로 들릴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기분 나쁘고 오해했으면 자기가 직접 물어봐야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오해는 점점 더 쌓이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은 말하지 않으면 더 굳어집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를 가져오지만 때로는 오해를 키웁니다. 특히 관계에서 침묵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명숙 씨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말해봐야 합니다. 혜수가 요즘 왜 연락이 없나 싶어서 전화했어. 혹시 지난번에 만났을 때 서운한 일이 있었어?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성숙한 자의 태도입니다. 침묵 속에서 오해가 자라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해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뿐입니다. 7번째, 손해를 부르는 사람의 공통된 습관. 71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줍니다. 딸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주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엄마, 목요일만 예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순자 씨는 그래,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하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화요일도 예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래, 그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엄마가 봐줄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달쯤 지나자 이번에는 월요일까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봐주겠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지금 박순자 씨는 일주일에 3번, 왕복 1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손주를 돌봅니다.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여전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고 말합니다. 딸이 미안해할까봐 그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파스를 붙이며 한숨 짓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유명한 연구에서 일관성의 원리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이해라고 말하면 다음에도 이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점점 더 큰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괜찮다는 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점차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번에는 괜찮다고 했잖아라는 암묵적 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거부와 혼동합니다.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두려움은 더 큽니다. 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나를 냉정한 부모로 기억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지식의 한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체력, 감정의 한계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어려운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엄마한테 좀 버거워.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번 정도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월요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주겠니?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도록 지켜집니다. 서로가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나 자신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괜찮다가 진심으로 괜찮을 때만 그 말을 사용하십시오. 8번째, 스스로를 낮추는 말. 65세 한병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병우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들을 존중하며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면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노는 거지 뭐. 복지관에서 시간 때우고 그래요. 혹은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아버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처럼 못해 하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강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앞에 두고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쓴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글쓰기는 무슨,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라고 말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자기효능감이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믿음은 실제 능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해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하는 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실제로 더 잘하게 되고,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명령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맞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인품이 좋은 거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건방진 일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를 낮추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미리 스스로를 낮춰놓으면 실패해도 덜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 하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쓸모로 평가합니다.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진다고 여깁니다. 이런 시선을 오래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움직일 수 없어도, 복잡한 기계를 다루지 못해도 그게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이제 그만 멈추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요. 대신 나이를 먹어서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대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온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것을 절대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멈출 때 당신의 인생은 다시 존엄해집니다. 우리는 참기만 하다 손해보지 않게 말하는 법과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참으며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애매한 순간순간을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 이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은 품위 있게 하시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참아야 하는 순간에는 잠시 멈춰주세요. 지금까지 황금길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